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께서는 노후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미 은퇴를 하셨나요? 제가 지난 3년 동안 70대 어르신 150분을 직접 만나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분들께 딱 한 가지만 물어봤습니다. 인생을 다시 살 수 있다면 돈과 관련해서 무엇을 바꾸고 싶으세요? 이 질문에 무려 90% 이상의 어르신들이 비슷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말이죠. 더 놀라운 건 그분들이 후회하시는 내용이 딱 7가지로 압축된다는 겁니다. 7가지요. 그리고 이 7가지를 미리 알았더라면 지금 훨씬 더 여유롭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었을 거라고 입을 모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수천만 원, 어쩌면 수억 원의 손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70대가 되어서 그때 이렇게 하지 말거라는 후회를 하지 않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제 어르신들의 생생한 경험담입니다. 한 분 한 분의 눈물과 한숨이 담긴 진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후회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펜과 종이를 준비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러분의 노후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으니까요. 첫 번째로 가장 많은 분들이 후회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자녀에게 너무 많은 돈을 쏟아부은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에이, 자식한테 돈 쓰는 게 뭐가 잘못이야?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례를 들으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부산에 사시는 김모 어르신, 75세입니다. 이분은 30년 동안 중소기업에서 성실하게 일하셨습니다. 은퇴하실 때 퇴직금으로 2억 원을 받으셨어요. 당시로서는 꽤 큰 돈이었죠. 이분에게는 아들이 둘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결혼을 한다고 하자 김 어르신은 전세 자금으로 7천만 원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둘째 아들은 사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자식이 성공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죠. 5천만 원을 사업 자금으로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2억 원 중에서 1억 2천만 원이 자녀들에게 갔습니다. 남은 돈은 8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였습니다. 큰아들은 3년 후에 이사를 가야 한다며 다시 전세 자금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이번엔 2천만 원을 더 달라고 했어요. 김 어르신은 고민 끝에 또 지원해 주셨습니다. 둘째 아들의 사업은 1년 만에 망했습니다. 빚만 3천만 원이 남았죠. 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그 빚도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결과적으로 김 어르신 손에 남은 돈은 3천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2억 원이 3천만 원이 된 겁니다. 지금 김 어르신은 75세의 나이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계십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아파트 경비 일을 하십니다. 한 달에 150만 원을 버십니다. 부인도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하십니다.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벌어옵니다. 제가 김 어르신께 물어봤습니다. 가장 후회되시는 게 뭔가요? 어르신은 한참을 말없이 계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들한테 다 주지 말고 반만 줬어야 했어요. 1억 원은 우리 노후 자금으로 남겨뒀어야 했는데 그랬으면 지금 이 나이에 새벽 5시에 일어나지 않아도 됐을 텐데요. 더 가슴 아픈 건 자녀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큰아들은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 용돈을 드린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둘째 아들은 다시 사업을 시작했는데 역시 아버지를 찾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명절에 한 번씩 얼굴 보는 게 전부랍니다. 여러분, 이게 극단적인 사례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제가 만난 어르신 중 절반 이상이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죠. 어떤 분은 자녀의 집 마련을 위해 자기 집을 팔았다가 나중에 전세 사기를 당한 자녀를 또 도와주느라 결국 자신은 월세방에 사시게 됐다고 하더군요. 그럼 자녀에게 아예 도움을 주면 안 되는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선입니다. 어디까지 도와줘야 하는지 그 기준을 명확히 세워야 합니다. 재정 전문가들이 권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자녀 지원은 본인 노후 자금의 30%를 넘지 않는 게 좋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은퇴 자금이 3억 원이라면 자녀에게 주는 돈은 9천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일시불이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나눠서 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본인에게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길 수 있거든요. 병원비가 필요할 수도 있고 집을 수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주는 돈과 빌려주는 돈을 명확히 구분하라는 겁니다. 자녀가 돈이 필요하다고 할 때 이건 주는 거야, 아니면 빌려주는 거야? 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만약 빌려주는 거라면 반드시 차용증을 써야 합니다. 그게 무슨 친자식한테 차용증을 쓰냐고 하실 수 있는데 바로 그 생각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차용증이 있으면 자녀도 빚이라는 걸 인식하고 갚으려고 노력합니다. 없으면 그냥 받은 돈으로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또 돈이 필요하면 또 달라고 합니다.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실제로 한 어르신은 아들에게 6번이나 돈을 주셨는데 차용증을 쓴 적이 한 번도 없어서 결국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실 것, 자녀가 정말 어려울 때는 물론 도와줘야 합니다. 하지만 자녀의 편의를 위해 부모의 생존을 위협하면 안 됩니다. 자녀가 조금 불편하게 살더라도 부모님은 기본적인 노후 자금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게 결국 자녀를 위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70대, 80대의 부모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결국 그 짐은 자녀에게 돌아갑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후회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분들이 후회하시는 것은 바로 건강 투자를 미룬 것입니다. 병원 갈 시간이 없어서, 돈 아까워서, 별일 아닐 것 같아서 하면서 건강검진을 미루고 아픈 걸 참다가 결국 큰 병으로 발전해서 엄청난 돈을 쓰게 되는 경우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박모 어르신 72세입니다. 이분은 60대 초반까지만 해도 아주 건강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조깅도 하시고 등산도 즐기셨죠. 그런데 63세 때부터 가끔 속이 쓰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과식했나 보다 하고 넘어가셨어요. 소화제를 먹으면 괜찮아지니까요. 65세 때는 증상이 좀 더 심해졌습니다. 식사 후에 자주 속이 더부룩하고 가끔 명치가 아팠습니다. 주변에서 위내시경 한번 받아보라고 했지만 박 어르신은 괜찮아, 그냥 소화불량일 거야 하시며 넘기셨습니다. 사실 검사 받는 게 귀찮기도 했고 돈도 아까웠습니다. 당시 위내시경 비용이 10만 원 정도 들었거든요. 이렇게 3년을 참으셨습니다. 68세 되던 해 갑자기 토혈을 하셨습니다. 급하게 응급실에 실려가셨죠. 진단 결과는 위암 3기였습니다.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만약 65세 때 검사를 받으셨다면 1기나 2기에서 발견해서 간단히 치료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3기까지 진행되니 수술을 해야 했습니다. 수술 비용만 2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 후 항암 치료를 6개월 동안 받으셨는데 이 비용이 또 3천만 원이었습니다. 실손보험이 있었지만 본인 부담금도 상당했습니다. 총 6천만 원 정도가 들어갔다고 하시더군요. 게다가 치료 과정에서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항암 치료의 부작용으로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구토가 심해서 음식을 제대로 드실 수가 없었습니다. 박 어르신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5세 때 10만 원 아끼려다가 68세에 6천만 원을 쓰고 3년을 고생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어리석은 선택이었어요. 그때 용기 내서 검사만 받았어도 지금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요. 이런 사례가 한둘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당뇨를 방치했다가 결국 발가락을 절단하셨고 또 어떤 분은 고혈압을 치료하지 않다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뇌졸중 이후 재활치료비로 2년 동안 7천만 원을 쓰셨다고 합니다. 그것도 회복이 완전히 되지 않아서 지금도 한쪽 팔을 제대로 쓰지 못하신다고 하더군요. 여러분, 건강검진은 사치가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특히 50세 이후부터는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무료 건강검진도 있으니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2년에 한 번씩 무료로 받을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안 받으십니다. 건강한데 뭐하러 병원 가냐고 하시는데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병은 초기에는 증상이 없습니다. 암도 1기, 2기까지는 아무런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상이 나타나면 이미 3기, 4기로 진행된 경우가 많죠. 그래서 증상이 없을 때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도 간단하고 비용도 훨씬 적게 듭니다. 완치율도 아주 높고요. 건강검진 외에도 평소에 몸의 신호를 잘 들어야 합니다. 작은 이상이라도 느껴지면
좀 있다 괜찮아지겠지 하고 넘기지 마시고 병원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10만 원, 20만 원 아끼려다가 나중에 수천만 원 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치과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치과 치료를 미루십니다. 나중에 하지 뭐, 임플란트는 너무 비싸 하시면서요. 그런데 치아 건강은 전체 건강과 직결됩니다. 치아가 안 좋으면 제대로 씹을 수가 없고, 그러면 영양 섭취가 제대로 안 됩니다. 그게 결국 전체 건강을 나빠지게 만듭니다. 한 어르신은 60대에 치아가 안 좋아졌는데 치료비가 아까워서 참으셨다고 합니다. 결국 70세가 되어서는 치아가 거의 다 빠져서 전체 임플란트를 해야 했습니다. 비용이 5천만 원이 들었다고 하더군요. 60대에 조금씩 치료했으면 1,000만 원 정도로 해결됐을 텐데 미루다 보니 5배의 돈을 쓰게 된 겁니다.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다고들 하지만 건강을 지키는 데는 돈이 듭니다. 그리고 그 돈은 투자입니다. 나중에 몇 배, 몇십 배로 돌아오는 투자예요. 건강검진비, 치과치료비, 운동비용 이런 것들을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결국 가장 큰 노후 자금이 됩니다. 건강하면 병원비도 안 들고 일도 더 오래 할 수 있고 무엇보다 행복하게 살 수 있으니까요. 이제 세 번째 후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연금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만 믿고 계시다가 막상 연금을 받아보니 턱없이 부족해서 후회하시는 경우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최모 어르신 70세입니다. 이분은 젊었을 때 자영업을 하셨습니다. 작은 식당을 30년 동안 운영하셨죠. 수입이 괜찮았습니다. 한 달에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버셨으니까요. 그런데 이분은 국민연금 외에 별도로 개인연금을 들지 않으셨습니다. 국민연금만 있으면 되지 개인연금까지 뭐하러 들어? 하셨죠. 주변에서 개인연금 들라고 권했지만 그 돈에 장사나 더 열심히 하지 하시며 거절하셨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씩 개인연금을 들 수 있었는데 그 돈으로 재료를 더 사거나 광고를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셨던 겁니다.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65세에 은퇴하시고 연금을 받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받아보니 한 달에 90만 원이었습니다. 최 어르신은 깜짝 놀라셨습니다. 이게 다야? 하시면서요. 30년 동안 매달 연금을 냈는데 고작 90만 원을 받게 된 겁니다. 한 달에 90만 원으로는 생활이 안 됩니다. 집세가 50만 원, 식비가 50만 원, 그것만 해도 100만 원인데요. 전기세, 수도세, 통신비 등등 하면 최소 150만 원은 필요합니다. 부부가 사시니까 200만 원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연금은 90만 원 뿐입니다. 결국 최 어르신은 70세의 나이에 다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십니다.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8시간 동안 일하십니다. 한 달에 200만 원을 버십니다. 연금 90만 원과 합쳐서 290만 원으로 생활하십니다. 그나마 부족해서 저축은 꿈도 못 꾸십니다. 최 어르신께서 말씀하셨습니다. 30년 전에 한 달에 30만 원씩만 개인연금을 들었어도 지금 한 달에 150만 원은 더 받았을 거예요. 그랬으면 지금 이 나이에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정말 후회됩니다.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40세부터 65세까지 25년 동안 매달 30만 원씩 개인연금을 들었다면 총 9천만 원을 납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65세부터 매달 약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가입 시기와 상품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그 정도입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통계를 보면 현재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한 달에 60만 원 정도입니다. 이 돈으로 생활할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개인연금이 필요한 겁니다.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합쳐서 한 달에 최소 200만 원 이상은 되어야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물론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50대라면 아직 15년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개인연금을 시작하시면 65세에 제법 괜찮은 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씩만 15년 동안 넣으셔도 65세부터 한 달에 6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빨리 시작하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보험료가 비싸지고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개인연금은 세액 공제도 되니까 세금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1년에 400만 원까지 세액 공제가 되는데 연봉에 따라 13%에서 16%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명심하실 건 연금은 길게 받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한꺼번에 많이 받는 것보다 적더라도 오래 받는 게 낫습니다. 그래야 70대, 80대까지 안정적인 수입이 있으니까요. 일시금으로 받으면 금방 써버리고 나중에 어려워집니다. 자, 이제 네 번째 후회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는 무리한 부동산 투자입니다. 은퇴 후에 목돈이 생기면 많은 분들이 부동산에 투자를 하십니다. 집값은 떨어지지 않아 월세 받으면 노후가 안정적이지 하시면서요. 그런데 이게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정모 어르신 74세입니다. 이분은 60세에 은퇴하시면서 퇴직금으로 3억 원을 받으셨습니다. 여기에 집을 팔아서 2억 원을 더 마련하셨어요. 총 5억 원이 생긴 겁니다. 정 어르신은 이 돈으로 빌라 2채를 사셨습니다. 한 채는 2억 원, 다른 한 채는 2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나머지 5천만 원은 생활비로 남겨두셨고요. 계획은 이랬습니다. 2채에서 월세를 받아서 생활하고 나중에 집값이 오르면 팔아서 차익도 남기겠다는 거였습니다. 당시에 2채 합쳐서 월세가 150만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나쁘지 않았죠. 처음 3년은 괜찮았습니다. 월세도 잘 들어오고 관리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4년째 되던 해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한 채의 세입자가 나갔는데 새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6개월 동안 비어 있었습니다. 그 6개월 동안 월세 수입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빈집 관리비도 나가고 수리할 곳도 생기고 돈이 계속 나가기만 했습니다. 겨우 새 세입자를 구했는데 1년 만에 또 나갔습니다. 이번엔 8개월 동안 비어 있었습니다. 그 사이 다른 집 세입자도 월세를 못 내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치를 밀렸는데 내쫓을 수도 없고 난감했습니다. 결국 그 세입자는 6개월치를 밀리고 나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집값도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2억 원에 산 집이 1억 5천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2억 5천만 원에 산 집은 2억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총 1억 원이 손실이 난 겁니다. 게다가 그동안 생활비로 쓴 5천만 원까지 하면 실제로는 1억 5천만 원의 손실입니다. 정 어르신은 결국 2채를 모두 팔았습니다. 3억 5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5억 원으로 시작해서 3억 5천만 원이 된 겁니다. 14년 동안 1억 5천만 원을 잃은 셈입니다. 지금 정 어르신은 3억 5천만 원으로 작은 아파트를 사서 사시면서 국민연금 70만 원으로 생활하고 계십니다. 너무 빠듯해서 파트타임 일자리를 알아보고 계시다고 합니다. 정 어르신이 말씀하셨습니다. 부동산은 전문가들이 하는 겁니다. 우리 같은 일반인이 덤볐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안전한 곳에 예금했거나 연금을 더 들었어야 했어요. 월세 받는 게 안정적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세입자 관리가 이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이런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은퇴 후 부동산 투자로 실패하는 경우가 아주 흔합니다. 왜 그럴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유동성 문제입니다. 부동산은 급하게 현금이 필요할 때 바로 팔기 어렵습니다. 팔려면 몇 개월씩 걸립니다. 그 사이에 급한 일이 생기면 큰일 납니다. 반면 예금이나 펀드는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둘째, 관리의 어려움입니다. 나이가 들면 세입자 관리가 정말 힘듭니다. 밤중에 전화와서 보일러가 고장났다, 수도가 샌다 하면 바로 달려가야 합니다. 70대에 그런 일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셋째, 시세 변동의 위험입니다. 집값은 올라갈 수도 있지만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지방의 구축 빌라나 다가구는 가격이 많이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으니까요. 그럼 은퇴 후에는 부동산 투자를 아예 하면 안 될까요? 전문가들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본인이 살 집 하나는 꼭 있어야 하지만 투자용 부동산은 신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하더라도 전체 자산의 30%를 넘지 않는 게 좋다고 합니다. 나머지 70%는 현금성 자산이나 안전한 금융 상품에 투자해야 한다는 거죠. 특히 은퇴 후에는 안정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큰 수익을 노리기보다는 원금을 지키고 안정적인 수입을 얻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기예금, 국채, 안전한 배당주,
월지급식 펀드 같은 것들이 좋습니다. 물론 수익률은 낮지만 안전하고 매달 일정한 수입이 들어옵니다. 다섯 번째 후회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보험 설계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겁니다. 특히 실손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너무 늦게 가입해서 보험료가 비싸진 경우입니다. 전주에 사시는 이모 어르신 73세입니다. 이분은 젊었을 때 보험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건강하니까 괜찮아 하시면서 보험 가입을 미루셨죠. 50대 초반에 주변에서 실손보험 들라고 권했지만 보험료 낼 돈에 차라리 저축하지 하시며 거절하셨습니다. 60세가 되어서야 이제 나이도 드는데 보험 하나 들어둘까? 하고 알아보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나이가 많아서 보험료가 비쌌습니다. 50대에 가입하면 한 달에 8만 원 정도면 됐을 텐데 60세에는 한 달에 18만 원이 나왔습니다. 너무 비싸서 결국 가입을 포기하셨습니다. 65세 되던 해 이 어르신은 무릎 관절이 안 좋아져서 병원에 가셨습니다. 의사가 수술을 권했습니다. 수술비가 80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실손보험이 있었다면 700만 원 정도는 보험에서 나왔을 겁니다. 하지만 보험이 없으니 800만 원을 다 본인이 내야 했습니다. 그 후에도 계속 병원비가 들어갔습니다. 68세에 백내장 수술을 했습니다. 500만 원이 들었습니다. 70세에 담석증으로 입원했습니다. 4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병원비로만 2천만 원이 넘게 들어갔습니다. 실손보험이 있었다면 1,500만 원 정도는 아꼈을 겁니다. 이 어르신이 한숨을 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50대에 한 달에 8만 원씩 15년 동안 냈으면 총 1,440만 원입니다. 그런데 병원비로 2천만 원이 넘게 들어갔으니 600만 원 이상을 더 쓴 겁니다. 게다가 이제 70대인데 앞으로 병원비가 더 많이 들 텐데 보험도 없으니 걱정입니다. 보험은 젊을 때 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보험료가 비싸지고 가입 조건도 까다로워집니다. 건강검진에서 이상이 나오면 아예 가입이 안 되거나 특정 질병은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건강할 때, 젊을 때 미리 가입해야 합니다. 특히 실손보험은 필수입니다. 입원비, 수술비, 통원치료비 등 실제로 든 병원비의 대부분을 보장해 줍니다. 나이 들면 병원 갈 일이 많아지는데 실손보험이 없으면 정말 힘듭니다. 한 번 입원하면 수백만 원이 나가는데 그걸 다 본인이 내야 하니까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암보험입니다.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사람 중 3명 중 1명은 암에 걸린다고 합니다. 암에 걸리면 치료비가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수술, 항암, 방사선 치료 등등에서 수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암보험이 있으면 진단금으로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병비도 중요합니다. 나이 들면 혼자서는 생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간병인을 쓰려면 한 달에 300만 원에서 400만 원이 듭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하려면 한 달에 200만 원에서 300만 원입니다. 간병보험이나 치매보험이 있으면 이런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보험료가 부담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병원비로 수천만 원 쓰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도 많습니다. 필요 없는 특약을 빼거나 공제 금액을 높이면 보험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이미 나이가 들어서 보험 가입이 어렵다면 국민건강보험의 본인 부담 상한제를 잘 활용하셔야 합니다. 1년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가 일정 금액을 넘으면 초과분은 국가에서 부담해 줍니다. 소득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입니다. 이걸 잘 알고 활용하시면 병원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후회로 넘어가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금융 사기 피해입니다. 특히 노년층을 노린 보이스피싱이나 투자 사기가 정말 많습니다. 한 번 당하면 평생 모은 돈을 한순간에 잃을 수 있습니다. 광주에 사시는 조모 어르신 77세입니다. 작년에 이분에게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검찰청 직원이라고 했습니다. 어르신 명의로 통장이 개설되어서 범죄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즉시 조치하지 않으면 어르신도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조 어르신은 깜짝 놀라셨습니다. 저는 그런 거 한 적 없는데요? 하니까 상대방이 어르신 개인정보가 유출되어서 누군가가 어르신 명의를 도용한 겁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르신 계좌가 안전한지 확인해야 하니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조 어르신은 겁이 나서 계좌번호를 알려드렸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이 지금 어르신 계좌에 이상한 거래 내역이 보입니다. 계좌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돈을 다른 계좌로 옮겨야 합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계좌로 이체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조 어르신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통장에 있던 5천만 원을 모두 이체했습니다. 상대방은 이제 안전합니다. 3일 후에 다시 어르신 계좌로 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3일이 지나도 일주일이 지나도 돈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조 어르신은 사기를 당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미 돈은 여러 계좌로 쪼개져서 인출된 후였습니다. 범인을 찾을 가능성도 거의 없고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은 더더욱 없다고 했습니다. 조 어르신은 평생 모은 돈 5천만 원을 단 한 통의 전화로 잃어버린 겁니다. 조 어르신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검찰청 직원이라고 해서 믿었어요. 목소리도 정중했고 말투도 그럴듯했어요. 제가 범죄자가 될까봐 겁이 나서 시키는 대로 했는데 그게 함정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이상한 점이 많았는데 그때는 판단력이 흐려졌어요. 이런 보이스피싱 외에도 투자 사기도 많습니다. 원금 보장, 고수익을 약속하면서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입니다. 한 어르신은 1년에 20% 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에 속아서 1억 원을 투자했다가 1년 후에 회사가 사라져서 돈을 한 푼도 못 받으셨다고 합니다. 또 다른 어르신은 지인의 소개로 확실한 부동산 개발 사업에 투자했다가 사업이 무산되면서 3천만 원을 날리셨다고 합니다. 그 지인도 사실은 피해자였는데 사기꾼들이 피해자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는 수법이었다고 합니다. 금융 사기를 예방하려면 몇 가지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첫째, 전화로 계좌번호나 비밀번호를 절대 알려주지 마세요. 검찰청이든 경찰이든 금융감독원이든 어떤 기관도 전화로 계좌 정보를 물어보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전화가 오면 100% 사기입니다. 바로 끊으시면 됩니다. 둘째, 고수익을 약속하는 투자는 의심하세요. 세상에 원금 보장하면서 높은 수익을 주는 투자는 없습니다. 은행 예금 금리가 3%에서 4%인데 10%, 20% 수익을 보장한다면 그건 사기입니다. 셋째, 급하게 결정하라고 재촉하면 의심하세요. 지금 바로 결정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친다. 한정된 인원만 투자할 수 있다. 이런 말로 급하게 결정을 재촉하면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좋은 투자는 급하게 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충분히 생각하고 가족과 상의하고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한 후에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넷째, 잘 모르는 투자는 하지 마세요. 암호화폐, 선물, 옵션, 이런 복잡한 금융상품은 전문가도 어려워합니다. 일반인이 투자하기에는 위험이 너무 큽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는 투자하지 마세요. 다섯째,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큰돈이 관련된 결정은 반드시 가족과 상의하세요. 사기꾼들은 가족에게 알리지 마세요. 비밀로 해주세요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족이 알면 말릴 게 뻔하니까요. 가족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면 그건 100% 사기입니다. 만약 사기를 당했다면 즉시 경찰 전화번호 112에 신고하세요. 그리고 은행에 연락해서 계좌를 지급 정지시키세요. 빠르게 조치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범인이 돈을 빼돌리기 때문에 회수가 어렵습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 후회입니다. 7번째는 너무 일찍 은퇴한 것입니다. 50대에 조기 은퇴를 했다가 나중에 돈이 부족해서 후회하는 경우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한모 어르신 74세입니다. 이분은 55세에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하셨습니다. 당시 회사에서 명퇴 위로금으로 2억 원을 주었습니다. 한 어르신은 이 돈이면 충분히 살 수 있겠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쉬면서 살자고 결심하셨습니다. 처음 몇 년은 좋았습니다.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하고 여유롭게 사셨습니다. 그런데 60세가 되니까 돈이 생각보다 빨리 줄어들었습니다. 매달 300만 원씩 쓰니까 1년에 3,600만 원입니다. 5년이면 1억 8천만 원입니다. 2억 원이 거의 다 없어진 겁니다. 60세부터는 저축한 돈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나마 예전에 모아둔 게 5천만 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2년 만에 바닥났습니다.
62세가 되니까 돈이 정말 없었습니다. 국민연금은 65세부터 받을 수 있으니 아직 3년이나 남았습니다. 결국 한 어르신은 62세에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50대와 60대의 취업 시장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55세 때는 경력을 인정받아서 괜찮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었을 텐데 62세에는 선택지가 거의 없었습니다. 결국 경비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을 버십니다. 한 어르신이 말씀하셨습니다. 55세에 은퇴하지 말고 60세까지라도 일할 걸 그랬어요. 5년만 더 일했으면 2억 원을 쓰지 않고 모을 수 있었을 텐데요. 그랬으면 지금 훨씬 여유로웠을 겁니다. 조기 은퇴가 꿈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악몽이었어요. 조기 은퇴의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 수명을 잘못 계산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80세까지만 살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90세, 100세까지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 기술이 발전하면서 평균 수명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55세에 은퇴하면 90세까지 산다고 했을 때 35년을 더 살아야 합니다. 35년 동안 생활비가 얼마나 들까요? 한 달에 200만 원씩 쓴다고 하면 1년에 2,400만 원입니다. 35년이면 8억 4천만 원입니다. 거의 9억 원이 필요한 겁니다. 게다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지금 2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생활이 20년 후에는 300만 원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10억 원 이상은 있어야 안심하고 은퇴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평균 수령액이 한 달에 6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입니다. 이걸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권합니다. 가능하면 65세까지는 일하라고요. 그리고 65세 이후에도 파트타임이라도 계속 일하면 더 좋다고 합니다. 일을 하면 수입도 생기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건강과 사회적 관계입니다. 일을 하면 몸을 움직이게 되고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정신도 또렷해집니다. 은퇴한 후에 집에만 있으면 빠르게 늙습니다. 몸도 마음도 약해집니다. 반면 계속 일을 하면 건강도 유지되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은퇴 후에도 일을 계속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5년 정도 더 오래 산다고 합니다. 물론 힘든 일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기가 좋아하고 적성에 맞고 몸에 무리가 안 가는 일을 선택하면 됩니다. 요즘은 노인 일자리 프로그램도 많습니다. 복지관에 가면 다양한 일자리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은퇴 전에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50대부터 은퇴 후에 무엇을 할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취미를 만들 수도 있고 자격증을 딸 수도 있고 창업을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은퇴하면 뭘 해야 할지 몰라서 방황하게 됩니다. 미리 준비하면 은퇴 후에도 활기차게 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70대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돈 선택 7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자녀에게 과도하게 지원하지 마세요. 노후 자금의 30%를 넘지 않도록 하세요. 둘째, 건강 투자를 미루지 마세요. 정기검진을 받고 작은 이상도 빨리 치료하세요. 셋째, 연금 준비를 철저히 하세요.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개인연금을 반드시 들으세요. 넷째, 무리한 부동산 투자를 조심하세요. 안정성과 유동성을 우선으로 생각하세요. 다섯째, 보험 설계를 제대로 하세요. 특히 실손보험과 암보험은 필수입니다. 여섯째, 금융사기를 조심하세요. 고수익 약속은 의심하고 가족과 상의하세요. 일곱째, 너무 일찍 은퇴하지 마세요. 가능하면 65세까지 일하고 이후에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으세요. 이 7가지만 잘 지켜도 여러분의 노후는 훨씬 더 안정적이고 행복할 겁니다. 70대가 되어서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그럼 오늘 여러분이 당장 할 수 있는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늘 당장 가계부를 작성해 보세요. 한 달에 얼마를 쓰는지, 어디에 쓰는지 정확히 파악하세요. 그래야 노후에 얼마가 필요한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둘째, 내일 보험 증권을 꺼내서 확인해 보세요. 실손보험이 있는지,
보장 내용이 적절한지 점검하세요. 필요하면 보험 설계사나 재무상담사와 상담하세요. 셋째, 이번 주 안에 가족과 노후 계획에 대해 대화를 나누세요. 자녀에게 얼마나 지원할 것인지, 은퇴는 언제 할 것인지 함께 의논하세요. 이 세 가지만 실천해도 여러분의 노후는 달라질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노후 자금 3억 원 만들기라는 주제로 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